그 우리 첫 번째 발표가 한양대학교 차상근 박사님이신데 국가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 증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차 박사님 나와 계세요? 네, 자리에 네,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거 먼저 발표하신 다음에 토론을 잠깐 하는 거로 하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박사 차상권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조세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회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발표 한 꼭지로서 국가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발표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지적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 연구 방향을 김진태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조금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정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되게 거창한데 내용은 크게 별게 없을 것 같아서 네, 미리 사과 말씀드립니다. 연구 동기는 처음에 이제 국가회계 네트워크 할 때부터 이제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회계에서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연계 방안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쪽 분야에서 이제 이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관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쭉 지속되었고, 2011년부터 이제 국가회계가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 올해가 이제 10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10년이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국가회계가 조금 더 정보 유용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있었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잠깐 이제 제가 적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핵심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 현금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기관 간의 설정 방법이 뭐 다르게 발견되기도 하는데 출자금의 감액 손실이나 아니면 피투자 기관의 재무 상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가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주요 기관들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실제로 어렵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국가재무제표를 완성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예산 과정에 환류시키는 그런 절차들이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바꿔 얘기하면 정보 유용성이 아직 크게 높지 않다. 정보 산출 과정까지는 체계적이고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걸 과연 활용하는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또 최근 연구에서 이제 정도진 교수님 외 2017에 연구에 따르면 발생주의 국가 재무 정보의 유용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 혹은 예산 수립 절차 또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의 뭐 정책에 아주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 정도진 등 2017의 연구에서 했었던 한 이제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현금주의 지출액과 발생주의 비용 간의 차이가 계속 꾸준하게 한 10% 내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현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뭐 굳이 이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연구와 여기 이제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은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가회계에서 발생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이제 체계적으로 재정 정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것으로 보았고, 그 재정 정보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장 관심을 있었던 건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가장 차이를 발생시키는 바로 발생 계정이라고 이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계정 중에서도 특히 감가상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쪽에서의 정보 유용성을 좀 증대시키면 어떤 정책적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당연히 작성하는 목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성이 애시당초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 비슷한 지적이 마찬가지로 정도진 교수님 연구에서도 현재 시스템 운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애시당초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억지로 자꾸 맞추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글쎄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뭐 이런 내용들도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연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른 수치가 계산이 되더라도 이 통제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았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통제가 가능한 항목들과 통제가 불가능한, 다시 말해서 좀 메커니컬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과 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실제로 의사결정으로 다시 환류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지금은 현재 그 정보를 산출하는 데까지 이르는 데 노력을 더 투입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발생주의 항목들이 있고 이자 비용, 차입금 상환 같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발생액 항목이라고 이제 보았고요. 그다음 이제 특히 이 자산 취득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 차이 금액은 뭐 해를 거듭할수록 네, 조금 변동성이 있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자산 취득과 같은 국가 회계에서 사회 기반 시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주무부처가 어딜까 생각해 보면 바로 국토교통부고,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사회 기반 시설 중에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도 있을 거고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면 연계 방안에 대한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 관해서 이제 쭉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매년 감사원 감사 또는 전제품 검사에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바로 사회기반 시설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은경 2020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이제 수정사항에 관한 이제 지적이 물론 여기 가려져 있지만 가장 그 높은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나타났고 이제 매년 이제 약 합계 금액은 최근 한 8년간의 합계 금액은 약 33조 정도로 나타났고, 그다음 국토교통부의 정기 수정 뭐 이익과 손실의 금액도 이제 주요 부처 중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사항이나 정기 오류 수정 손익 그 항목 중에서도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났냐라고 하면 이은경 2020의 연구에 따르면 바로 사회 기반 시설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재무제표, 다시 말해서 결산보고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 약 69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결산보고서 중에서 당연히 현금주의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항목들도 있었고, 다시 말해서 세입세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이 국토교통부의 이 세입세출과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수치에 대해서 그 수치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어떤 그 부속 서류나 주석사항에서 상세하게 보고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기반 시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 그다음 감사원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항목이 바로 사회기반 시설, 그다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이런 지적사항이 해를 거듭해서 꾸준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연계성 혹은 뭐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구 동기를 갖고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결산 보고서 중에서 제가 이제 딱 갖고 온 건 총잉여금 및 재정 운영 결과 조정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가장 큰 그 차이 금액을 나타내는 총잉여금을 나타내 보면 약 214조 241조 2317억 24조 1231억 7,100만 원이고요. 이 차이 항목 중에서도 보면은 자산부채 항목 중에 당연히 사회기반 시설이 가장 높진 않지만 매우 높은 항목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기반 시설의 증감, 다시 말해서 특정 연도에 자산부채의 취득이나 그 처분 때문에 발생하는 이 항목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오류 항목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수익 비용에 가서도 감가상각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랑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사회기반 시설의 과연 금액이 어떻게 이제 계산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사회기반 시설 명세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 항목만 일단 갖고 와봤는데 이 도로 항목의 합계 금액이 기초 장부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제 뭐 자본적 지출이나 뭐 대체 자산 또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렇게 증감 내역이 이제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 증감 내역을 바탕으로 기초 장부 금액과 기말 장부 금액 이걸 가지고 세입세출에 있는 사회적 기반 시설에 있는 사회적 금액과 과연 어떠한 연계를 갖고 차이 금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그 사회기반 증감 명세서의 또 다른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기타 증감이나 아니면 감가상각 유계액 사용권 수익 재평가 이익이 있는데 이 감가상각 유계액은 도로 항목 중에서도 감가상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넣어놓은 거고 도로 항목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들은 과연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합계금액 191이라는 저 숫자에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도 있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도 합쳐져 있고 그 안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들의 당기 감가상각비, 그다음 누적 감가상각 유계액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 어떻다는 거냐?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잠깐 뒤로 가서 먼저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고 오면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정과 이영재 2014의 연구와 박성환 교수님, 박성환 2014의 연구에 보면 이제 미국의 그 정부에게 이렇게 SB의 내용들을 많이 벤치마크해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공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그런 공시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어떤 논문 선행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감가상각 대체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수선만 하는 그런 시설, 이제 사회기반 시설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공시가 되어야 하지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썸 해가지고 공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기반 시설에 도대체 얼마가 있어. 그래서 그게
발생주율은 얼마고 현금주율은 얼마인데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현금주의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발생주의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쉽게 말하면 알기 쉬운 우리나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정보가 지금 결산 보고서를 통해서는 많이 알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연히 정책 위반자나 아니면 예산을 수립할 때도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연계성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인데요.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도로, 철도, 항만 이렇게 해서 뭐 구분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상의 저 도로 금액이 감가상각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거나 혹은 그냥 도로로 퉁 해서 보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보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재무제표에는 간단하고 이제 간결하게 보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속 명세서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계산 과정이 좀 도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정보가 더 국토교통부의 결산 보고서가 조금 더 활용 많이 되고 열람이 많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이제 공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국토교통부의 결산 보고서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존재하냐라고 이제 혹시 반문하실까봐 그런 이제 디펜스하는 그런 선행 연구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뭐 기존에 이제 2010년 초반쯤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반영될 때는 뭐 당연히 일단 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 재무 정보로서 명확하게 담는 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지금 와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고 재정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으니 이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측면이 더 이제 부각이 되고 네,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했습니다. 뭐 당연히 개스비 34, 다시 말해서 미국에 있는 그 캐피탈 에셋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수선 유지해야 되는 금액과 아니면 이제 앞으로 지출될 금액을 구분해서 이제 반드시 문서화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결산 보고서에도 감가상각 대체 사회 기반 시설,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하지 않고 수선 유지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어떠한 금액만큼의 유지 보수 비용이 지출되고 실제로는 얼마가 나갔고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 있긴 합니다. 네, 분명히 담겨 있긴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과목은 실제 이제 지출 금액에 비해서 살짝 이제 과대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매년 이제 그 금액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당연히 백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폴캐스팅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 대체 수선 유지로 지출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제 보고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곧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서 감가상각 대체 자산과 이제 감가상각 자산의 어떤 차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 동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후속에서는 조금 더 이 결산 보고서를 조금 더 파보고 그다음에 미국과 뭐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나라와 이제 비슷한 그 국가 결산을 하고 있는 뭐 뉴질랜드나 호주의 사례를 조금 확인해서 걔네들은 과연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공시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네, 좀 시사점을 높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난회 미팅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전 최대한 조금 조정을 해봤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연구 과제로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조 교수님께서 네, 의견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차상건 박사님. 네, 우리 감사합니다. 조영태 교수님 들어와 계세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조 교수님. 네. 토론자 지금 한 분으로 돼 있어요. 우리 이게 아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토론자가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신 거를 한번 읽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레코멘더블 한 내용이나 아니면 확인할 내용 같은 게 있으면 토론을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공유를 했는데 화면 네,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요약해서 나왔습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 조영태 교수입니다. 경영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차상권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학회 발표문을 제가 어저께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그래요? 예, 며칠 전에 어저께 왔습니다. 받은 버전에서 또도 제 변경된 게 있어서 네.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좀 이렇게 완전성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제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해당 연구에서 저희 국가재무제표 정보 유용성을 위한 이제 현금주의 발생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부 회계 섹터에서 예산 회계와 결산 회계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여러 논문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의 어떤 회계의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면은 어떤 이제 기존의 예산 회계와의 이렇게 환류를 통해서 이제 지금 공무원분들은 예산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 회계를 예산 회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추정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한 논문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발표자 분께서 그런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례로 국토교통부 사례 통해서 발생지와 현금주의 차이를 근소를 실시하시고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해했던 자료나 오늘 제가 들은 발표 내용 토대로 해서요.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발표하신 자료는 제가 보기에 연구 초기 단계 수준인 것 같고요. 제 아이디어 제안 수준인 것 같아서 프로그레스는 충분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회의 이후로 좀 프로그레스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주제만 좀 바뀐 상태인 것 같아서 선행 연구를 좀 취합하는 수준인 것 같아서요. 독창적인 내용을 보이시려면 아무래도 좀 프로그레스를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의 제목이 국가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 증대 방안이라고 했는데 그 제목은 너무 브로드하고요. 국토교통부 사례를 들으셔서 이제 내용을 꾸미신다면은 그와 관련돼서 제목을 좀 내로우다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사례가 왜 분석이 되어야 하는지 근거 제시는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새로 업데이트된 발표자를 보니까는 이제 오류에 대한 내용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근거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오류가 많이 나니까 예산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의 연계성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라는 논리는 뭔가 좀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오류보다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 국토교통부 사례가 예산 회계와 결산 회계의 연계성을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적절한 사례임을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제한만으로는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한 2, 3년 전에 공무원 충당부채 그거와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고요. 그때
그 센터장이셨던 그 정도진 교수님께서 그 보건복지부라도 어떻게 그 어떤 추정재무제표 그런 걸 한번 만들어봐서 그 발생주의 회계가 예산회계에 커넥팅 될 수 있도록 어떤 걸 좀 만들어보자라고 시도하셨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향후에 나갈 그 연금 지급액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예산은 그 축적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발생주의 정보가 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추정 자료가 이미 발생주의 회계에서 재무제표에 숫자로 녹아 있고 그 이후에 얼만큼 예산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연금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는 미래 예산 회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커넥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례도 있으니 국토교통부 사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그래서 단순히 오류가 많이 나니까 이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내지는 감감상각비만의 제한만으로는 제가 보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 이해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일단 뭐 읽기가 어렵다. 정보 이용자 이해 가능성 문제 때문에 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는 건 필요한데 그러면 어느 독자에게 맞춰줘야 되냐? 그 대학 졸업한 회계 전공한 사람들, 뭐 재무행정 전공한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냐? 아니면은 회계 전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맞춰야 되냐? 아니면 뭐 이렇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도 이제 맞춰줘야 되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타겟 독자를 상대로 해서 뭐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때로는 좀 구체적 이유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회계를 잘 모르는 의사 결정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회에 계신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회계 잘 모르시는 어떤 정부의 고위급 관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재무 정보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약간 내로우다운해서 그 독자들에게 이해 가능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게 부차적인 거고, 근데 이게 발생주의와 예산 회계와의 어떤 연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보충 설명도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발표 내용에 뭐 동일한 업무를 가리키는데 구분에 따라 상이한 금액이 무슨 뜻인지라는 적긴 했는데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 통해서 좀 이해는 돼서요. 요 질문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 여기까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영태 교수님. 차상권 박사님은 지금 그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 디펜스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는데 좀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목을 내로우 다운해라 그러셨는데 저도 아까 이제 들으면서 주신 자료를 읽어봤는데 제가 2004년도에 우리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하면서부터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가야 되는 왜 가야 되는 이유서부터 그거를 우리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에서부터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16년이 지난 상황에도 지금 이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쓴 지가 한 1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언제까지 이 내용을 재무제표를 유용하게 써야 된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현금주의와 발생제의 미스매치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컨솔리데이션 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10몇 년 동안 해왔고 그랬는데도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제목을 보고선 주신 자료를 읽어봤을 때 국가 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 증대 방안이라는 건 너무 그러니까 커다랗다는 얘기입니다. 타이틀이 혼자 연구하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연구이고 프로젝트로 해도 힘든 이런 제목이라고 생각돼서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대로 서브 타이틀을 달든지 조금 이 타이틀을 변형을 하게 되면 우리 차 박사님이 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서브타일로 재무제표 유용성 증대 방안 해놓고 언더바 해서 뭐 사회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저도 이 네네네. 타이틀만 보고 야 이걸 이런 걸 썼단 말이야 누가 그러고선 관심 있게 읽어봤는데 너무 커요. 그리고 증대 방안이라고 쓰셨는데 차 박사님은 증대 방안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다 읽어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게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대 방안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제 생각이지만 유용성 뭐 이 증대 필요성 연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타이틀 하시면 훨씬 사람들한테 어프로치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예로 제시하신 내용도 보면 한정된 특정 계정값 어카운트 코드의 아이템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이 디펜스는 저거 뭐야 나중에 뭐 이 레터로 받든지 하는 거로 하고 두 번째 발표로 갈까요, 우리요? 우리 발표자가 문창호 박사님과 연구원님이신데 들리시나요? 네, 문창호 네네, 예, 맞습니다. 연구원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예, 안녕하세요. 추정락입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두 번째 과제 발표신데 예, 국가회계의 현금 흐름표 도입 연구에 연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자료는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현금 흐름표가 저는 이제 그 자료를 읽으면서 느낀 게 현금 흐름표가 왜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내용이 조금 더 그 네. 이 내용에 들어갔으면 예. 사람들한테 어프로치하기가 더 좋았지 않겠나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는 우리는 아는데 네. 우리 이 어카운팅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해서 필요하다 이건 다 알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희천 교수님 들어와 계세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 계시네요? 네. 노 교수님, 제가 여기 사회자로다 숭실대 최영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월 28일 날 리타이어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직 바뀐 주소가 없어갖고 아직도 숭실대로 나오는데 2월 28일까지 거기서 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문 박사님 준비하신 내용을 간결하게 해서 토론 한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화면 나가고 있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국가회계의 현금흐름표 도입을 하기 위한 연구고요. 이번 그 연구는 현행 그 국가 결산 보고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작업들 중에 하나로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저희 조세현에서 김상로 회계사님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과제고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한 지가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된 과제라서 이제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연구 내용을 좀 소개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고민들을 좀 공유해 봤으면 하는 취지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네. 예, 컨텐츠는 서론과 선행 연구, 그리고 현금흐름표 도입 시 기대 효과, 그리고 현금흐름 현황 비교, 그 다음에 주요 쟁점별 검토, 그리고 작성 방안, 실제 작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5번째인 그 쟁점별 검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저희한테 좀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서론 쪽입니다.
먼저 그 논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박스에서 나와 있듯이 재무제표 구성 서류를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그리고 주석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현금 흐름표가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당시 그 도입할 때 제외한 사유는 결산 보고서를 구성하는 세입세출 결산서가 직접법에 의해 작성된 현금 흐름표와 유사하게 정부 이용자에게 현금 흐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첫 번째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필수 보충 정보로 작성하고 있는 총잉여금 재정운영 결과 조정표가 민간에 쓰고 있는 간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하고 유사하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 도입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이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현금 흐름표 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서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별로 작성되고 있어서 국가 현금 흐름이 양호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까지는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총익여금 재정운영 결과 조정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현금 흐름표 활동별 현금 흐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의 주요국 재무 사례를 살펴보면은 영국이나 호주나 그리고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미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도 좀 유사한 현금 흐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세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금 흐름표 채택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가에게 현금 흐름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단계에 의해서 필요가지를 갖다 좀 도출해 봤습니다. 회계 기준 쪽에 현금 흐름표 도입 필요성을 좀 정리했고요. 현금 흐름표 양식하고 활동별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리고 총잉여금 재정운영 결과 조정표의 존재 여부를 또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표 작성과 관련해서는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등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개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현금 흐름표를 시범으로 또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현금 흐름표 작성에 따른 법령 소요 내역이라든지 디브레인 개선 사항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3가지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 지금 완전히 이행된 건 아니고 두 번째 작성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3번째 단계인 제도 검토까지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선행 연구를 잠깐 살펴보면요. 선행 연구 쪽에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정부에게 개념 체계 재정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금 흐름표가 재무 보고 목적과 관련성이 분명치 않아서 작성 비용에 비해서 유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재무 보고 목적을 명확히 논의함으로써 현금 흐름표 작성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좀 참고가 됐었고요. 두 번째 신건권 서원교 연구에서는요. 기존에 분계식 복식 부기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현금 흐름표가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활동주의 복식 부기 방법을 채택해서 직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 도출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을 좀 제시하고 있어서 좀 재밌는 연구로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기질 못했네요. 그리고 발생주의 정부회계 제도의 토착화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과정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발생주의 정부회계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착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정부회계 기준을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되고 재무제표 종류를 좀 다양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를 통한 이런 작성 연구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면은 현금 흐름표 도입과 관련해서는 윤재원 연구에서는 현금 흐름표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와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임도환 연구에서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었고요. 현금 흐름표 작성과 관련해서는 분계식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활동 기준을 도입해서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 좀 캐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현금흐름표 도입 시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기대 효과를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 정부의 활동별 지출 모니터링 강화 쪽입니다. 현재 정부는 현금흐름표 정보를 세입 세출 결산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결산서 정보가 프로그램별 지출 정보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이고 비목별 지출액 합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 비목별 지출액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의 프로그램을 갖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표에 나와 있듯이 프로그램별로 뭐 인건비라고 하면은 이 모든 프로그램들 갖다가 인건비를 갖다 다 합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출 항목별 이란 요약 정보를 간단하게 제공한다 그러면은 정부 지출을 갖다 세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의 현금흐름 질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현금 정보는 세입과 세출을 성격별로 구분한 정보의 부분합을 보여주지 않고 세입과 세출의 총합을 비교. 네네. 슬라이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잘 안 맞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세입과 세출의 총합을 비교해서 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건전한 것인지 분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국가가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의미하는 세계 잉여금은 9조 4천억이 발생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실질적으로 뜯어보면은 실제 현금흐름은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 재정을 이렇게 보전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에 비해서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세입에 해당하는 항목을 국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과 같은 영업활동하고 그리고 국채와 차입금과 같은 재무활동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을 국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생한 국채 발행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현금흐름의 질에 대한 정보를 갖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미래의 현금흐름 예측 및 관리를 위한 도구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금흐름 정보가 매년 축적이 되면은 아마 시계열 분석이 가능할 것이고 현금 적자 규모라든지 국채 발행 및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시나리오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표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런 보전재원 추이를 통해서 지금 통합재정 수지 적자가 국채 발행으로 이제 보전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 분석하고 있지만은 이는 현금흐름표상의 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그린다 그러면은 즉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금흐름표 내용을 통해서 현금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흐름 그 영업활동 현금만으로는 투자활동 그 소유액을 전부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재무활동을 통한 어떤 차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 자금은 결국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향후에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조세 부담을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범위 내에서 투자활동 현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야 조세 부담이 증가할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금 흐름표에 그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8가지 상황이 아마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3가지가 모두 양이거나 아니면 3가지가 모두 음인 상황은 조금 드물 것이므로 이를 제외해서 한 6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양인 상황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1번과 2번과 그리고 3번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1번, 2번, 3번 케이스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음인 상황은 4번하고 5번하고 6번 이런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1번 상황을 살펴보면은 영업활동이 플러스, 투자활동이 마이너스, 재무활동이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조세 등을 통해서 세입이 세출보다 커서 영업 현금 흐름이 100만큼 흑자이고
이 자금을 투자활동의 60, 그리고 차입금 상환 등 재무활동의 40을 사용하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가지 케이스도 이런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갖다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영업활동이 양인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질적으로는 좀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1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영업현금 흐름이 양인 상황에서 투자하고 그리고 차입금을 계속 상환해 나간다면은 건전한 재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세입을 초과 지출에 의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음인 경우에는 현재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확장 재정 정책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 상황이 바람직한 현금 흐름으로는 해석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케이스는 6번 상황에 해당하는데요. 영업활동이 마이너스, 투자활동이 마이너스, 재무활동이 플러스. 지금 현재 그 각국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 6번 상황입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현금을 부족한 세입에 보충을 하고 그리고 유형자산들을 대체 투자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현금 흐름표를 도입할 경우에는 어떤 활동별 분석을 통해서 현금 흐름의 질을 갖다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국 현금 흐름표 현황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 정보와 관련돼서 2가지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예산 적자와 순 운영 원가를 조정하는 표입니다. 발생주의 정보인 넷 오퍼레이션 코스트인 순 운영 원가에서 조정 사항들을 차가감 반영해서 현금 정보인 버짓 디피시트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잉여금 재정운영 결과 조정표하고 유사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는 현금 및 기타 화폐성 자산의 변화와 그리고 재정 적자를 조정하는 보고서를 갖다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예산 적자가 현금의 정감과 왜 다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재정 적자를 어떻게 재원 조달해서 보충하였는지를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사례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이렇게 살펴보다시피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한 뒤에 영업활동은 간접법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인데요. 영국과는 달리 영업활동을 직접법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활동을 3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면은 현금 흐름표를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직접법 현금 흐름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성은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국별 현금 흐름표 채택 여부 및 작성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 손익정보와의 비교라든지 예산정보와의 비교를 통해서 재무정보 간의 연계성 제고를 좀 꾀하는 편이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표 양식도 기업이 적용하는 양식에 변형 없이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법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호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활동을 좀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직접법을 갖다 적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현금 흐름표 작성 기준에 대한 쟁점별 검토입니다. 저희가 한 4가지 쟁점을 갖다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결산보고서에 현금 흐름표를 추가할 경우에 현금 흐름 정보를 나타내는 다른 정보인 세입세출결산서와 그리고 총잉여금 재정운영 결과 조정표의 개선 또는 존재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그 세입세출결산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예결산 과정을 볼 때 단기간에 어떤 변화를 주기에는 실무적으로 조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케이스를 봐서
미국에서 공시하고 있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체인지 인 캐시 밸런스라든지 이렇게 앞서 보았다시피 재정 적자에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여 현금이 변동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조금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잉여금 재정운영 결과 조정표인데요. 현재 그 현금흐름표를 대체하는 역할을 갖다 수행하고는 있지만은 현금흐름표가 도입될 경우에는 도입 방식에 따라서 존치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갖다 도입할 경우에는 직접법 특징상 재정 상태표라든지 재정 운영표와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과의 연계성을 확인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존치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접법을 사용하고 있는 호주 같은 경우에도 간접법을 주석으로 보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호주에서 간접법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는 사례로 저희가 캡처한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간접법 현금흐름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작성 과정이 재정운영 결과에서 조정 항목을 가감하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표시하고 투자 재무활동을 구분 표시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잉여금 재정운영 결과 조정표를 역순으로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자산부채 정감을 활동별로 구분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점이 있을까 하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잉여금 직접법이 아닌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채택할 경우에는 총잉여금 조정표는 아마 존치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이 직접법이냐 간접법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에 현금흐름의 총량은 알 수가 있었으나 세부 항목별로 규모가 나타나지 않아서 미래 현금흐름 예측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와 반대로 직접법을 사용하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지출 항목에 이렇게 어떤 추이를 계속 살펴보면서 시계열 분석이 추가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에서 작성하고 있는 직접법의 사례를 참고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문헌 조사를 갖다 별도로 해보면은 입세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하다는 근거로 직접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법에 의한 정보가 간접법에 의한 정보보다 더 예측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SB 공개 초안에 대한 대부분 응답자들의 그 질의응답을 보면은 직접법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직접법이 현금흐름표 목적에 보다 부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기준에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는 작성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문헌 조사를 근거했을 때는 직접법이 재무제표 활용 재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을 작성하는 데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작성자 입장 주장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국가재무제표를 갖다 통합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직접법을 채택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세 번째 쟁점은 현금흐름 활동별 표시 방식입니다. 입세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하고 동일하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은 경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영업활동을 경상활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을 사업활동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투자 활동을 세 가지로 세분하고 있는데 투자 대상에 따라서 non-financial과 financial로 구분한 뒤에 financial asset 같은 경우에는 다시 투자 목적에 따라서 팔러시와 liquidity로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경상활동으로 이렇게 네임하고 있어서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은 비경상인가 이런 오인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향후 그 재무제표 통합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수용할 근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활동이 비즈니스로 이렇게 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그 비즈니스로 오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업을 프로그램인 정책 사업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뭐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고 재무 활동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이게 그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좀 명쾌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투자 활동을 세 가지로 세분하고 있었으나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거래를 거래 활동별로 추가로 분류해야 하는 어떤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인 그 경상활동이 일부 단점은 있으나 재무제표 통합 측면에서는 수용 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네 번째 쟁점으로는 활동별 분류 기준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입니다. 먼저 그 이세스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정의를 투자와 재무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활동의 사례를 문단 22에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기업회계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도 일반적으로 투자활동으로 분류를 하고 있대 임대 판매를 위한 유형자산 처분 취득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는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투자활동은 그리고 미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류 사례를 문단 22에서 또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도 문단 26에서 분류를 예시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입세스가 아닌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의 실무의견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영업활동에는 영업손익인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 그리고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익이 포함되고 있고 투자활동에는 영업의 손익인 매도가능정권, 만기 보유정권 처분 손익, 대출채권 회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손익과 영업의 수익, 그 영업손익이냐 아니면 영업의 수익이냐 이 부분이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융감독원 실무의견서를 지켜본 그런 해석인 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은 투자활동 정의를 할 때 자금, 장기투자증권,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등 개정 과목별로 투자활동을 명시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기준을 도입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세스하고 그리고 금융감독 실무의견서를 조합해서 활동별 기준을 갖다 설정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면은 영업활동은 국가에게 실체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그리고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감독원 실무의견서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산을 갖다 명시해주는 이런 방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 실제 그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봤는데 실무적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방안은 먼저 간접법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되 세입세출 결산서를 활용해서 직접법을 작성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상호 검증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 간접법하고 직접법의 차이는 현금흐름표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하는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간단한 재무제표인 감사원을 샘플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먼저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두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정상태표에서 적립금과 잉여금 이 부분이 민간하고는 달리 좀 변동 내역이 좀 복잡하고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일반 유형자산의 기타 증감액
하고 아마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애매한 점이 있었었고, 둘째, 그리고 재무제표 개정 과목을 저희가 분석할 때 회계 과목 수준인 3레벨인 회계 과목 그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내역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 유동자산이라든지 기타 유동부채 같은 항목인데요. 이걸 갖다 저희가 시범 작성할 때는 각각 영업활동, 투자활동으로 간주해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4레벨 정도로 이렇게 낮추어서 분석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또 분석을 한다 그러면 작성 과정에 시간이라든지 어떤 비용이 좀 소요가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런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세입세출 결산서를 바탕으로 이제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과정도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이 간접법으로 작성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하고 세입세출 결산서상 투자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400번대 항목인 건설비 뭐 420번이라든지 유형자산 430번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상호 딱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아마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 뭐 이런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차이들을 갖다가 저희가 실제 작성을 할 때는 직접법에서 영업활동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시범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영업활동 분류사항하고 그리고 간접법으로 작성한 영업활동 총액, 얘가 이제 근본적으로 전체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직접법에서 영업활동 기타로 분류해가지고 저희가 영업활동을 현금흐름표를 샘플로 한번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지금 감사원은 좀 간단한 사항이지만은 좀 복잡한 부처를 시범 작성을 하다 보면은 실무적인 작성 애로 사항은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의 현금흐름표 저희가 샘플로 작성한 거고요. 여기 아까 그 영업활동이 직접법으로 작성했었을 때 그리고 간접법으로 작성했었을 때 그 차이를 갖다가 1번 항목인 기타에 몰아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실제 도입할 때도 이러한 항목들을 좀 집어넣어줘야 돼야 그래야 좀 작성 과정에 조금 작성 과정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문창호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를 도입 연구를 하고 계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서 2007년까지 연구 기간 동안에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발표하시면서 우리 지금 기존의 재정관리 시스템에서는 이런 걸 못한다 이랬는데 그때 안 한 게 아니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2호조 지금 아까 말했던 지방재정에서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다라는 전제로 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거를 이제 유예시켜 달라 그래갖고 유예를 시켜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디브레인도 현금 흐름표를 지금이라도 러프하게나마 뽑아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 러프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라는 이 사업 단위라는 게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다 보니까 10년쯤 쓰고 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내역사업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밑에 단계로 내려갑니다. 제가 시스템을 같이 구축했던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3 내지 5년 뒤에 되면 내역사업 밑에 또 하나 더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거기까지 브레이크 다운 된다 하려면 그때 현금 흐름표는 나오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태 10년 동안에 해온 거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가지고 여태 지지고 볶고하다 보니까 정확한 현금 흐름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초창기 때 회계학 쪽의 교수님들이 우리 디브레인 시스템의 현금 흐름표에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재정관리에 관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차변 대변이 세입 세출이 이런 건 모르겠고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싶은 게 우리 대부분의 재정관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다. 방향이다. 그걸 왜 그러냐면 현금 흐름표를 필요성은 예측도 가능해야 되는데 프레딕션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자료를 금방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재정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재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현금 흐름표는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셨던 우리
대구에 그 윤 교수님이 주장하셨던 내용들이 회의록에 있네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많이 빠진 걸 지금이라도 연구하신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시려고 하는 현금 흐름표의 직접법, 간접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더 보완해서 좋은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토론자로 들어오신 노희천 교수님이 지금 우리 문창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recommendable 한 내용이나 아니면 확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토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이 보이십니까? 예, 지금 교수님만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공유 눌렀는데 예, 오케이. 혹시 보이십니까? 네, 나왔습니다.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문창호 연구원님이 워낙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고, 우리 또 최용락 교수님께서 제가 토론할 부분까지 다 이미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첫 번째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 그 공원점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국제적인 어떤 정합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현재 국가 회계 기준에 현금 흐름표가 없는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해외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세입세출 그 예결사안에 있어서 충분히 현금 흐름표가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 그런 걸 잘 정리해 주신 걸로 보여지고 명확하게 그 자료상으로는 용어가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아마 현금 흐름표가 이제 그 계획하시는 대로 준비가 되면 재정 효율성이라든지 재정 건전성 정보를 이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조금 더 현금 흐름표 작성과 관련된 어떤 그 목적을 조금 더 강조를 더 먼저 사전적으로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재정 효율성이나 재정 건전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 세입세출 결산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한계점을 좀 부각시켜 주시면서 현금 흐름표로 그 세입세출 결산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음을 강조해 주시면 이제 도입의 그 지금 어떤 필요성 내지는 또 도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를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연구 중이셔서 이제 감사원의 한 사례를 가지고 오신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이제 현금 흐름표를 도입한다면은 이제 중앙관서별로 나오는 현금 흐름표와 대한민국 정부의 현금 흐름표가 이제 이원화돼서 아마 보고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제 재정 운용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원화돼서 보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원 보고서에도 보시면 국고금 관련된 부분은 중앙관서에서는 나오겠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정부라는 보고서로 나올 때는 국고금이라는 개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도 지금 이미 연구 중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만 아직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중앙관서별 현금 흐름표가 추구하는 목적과 대한민국 정부의 현금 흐름표가 추구하는 목적을 좀 구분해서 각 중앙관서별로는 주로 이제 어떤 지출별 정보가 특히 현금 위주로 이렇게 파악되는 게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 대한민국 정부의 현금 흐름표에서는 좀 더 거시적인 그런 정보 제공이 필요로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고서 이원화가 필요할 수 있고 이원화가 될 때 각각의 그 보고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완성도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 부분은 그 쟁점별 관련된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4가지가 있었는데 그보다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다양한 주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쓰지 못했지만 약간의 어떤 그 재무제표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그 재무제표의 하나의 그 보고서로 본다면
재무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그 훨씬 더 주된 보고서는 사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현금주의에 기초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그 어떤 활동별 보고서로 보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접근법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는 현금흐름표라면 간접법이 조금 더 주된 접근법이 될 거고 왜냐하면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상태표, 재정운영표를 보완하는 현금흐름표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어떤 그 영업, 투자, 재무활동이 어떤 의사 유형별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직접법이 좀 더 그 연계성이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흐름표를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해하고 어떤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직접법으로 할 거냐, 간접법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해외 사례도 있고 이제 개념적으로는 사실 제 생각에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된 보고서가 국가 결산 보고서의 주된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보의 양으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는 직접법이 조금 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어떤 현금 정보를 훨씬 더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직접법을 조금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현금흐름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 쟁점과 관련해서 좀 다뤄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오퍼레이팅 뭐 관련된 뭐 캐시 플로우 from 오퍼레이팅 그 오퍼레이팅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그냥 영업이라고 그대로 쓸지 아니면 뭐 경상이라고 쓸지 개인적으로는 사실 둘 다 조금 마음에는 안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정 운영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느낌은 듭니다. 워낙 개인적인 거라 여기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영업하면 돈을 버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관련된 어떤 재무제표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돈을 버는 활동하고는 무관한 경우들이 많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느낌의 용어를 좀 쓸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재정 운영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혼동되는 재정 운영하면은 거기에는 사실 재무 활동도 포함되는 느낌이 없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투자 활동도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기업 활동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의 투자 활동은 어떤 시설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투자의 범위가 기금 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은 뭐 공무원 연금과 같은 데는 그런 기금 운용 같은 거를 그냥 우리가 영업 쪽에 넣을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들도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기본 접근은 기업 회계를 기준으로 현금흐름표를 접근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금흐름표는 기업 회계 중심의 현금흐름표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쟁점이 조금 덜 다뤄지는 듯 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흐름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완성도 있게 준비한다면 언제 도입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다뤄주실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재정 상태표나 재정 운영표에 대한 활용 방안들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10여 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그 발생주의 회계를 왜 도입했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현금흐름표가 도입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요거를 피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직접법으로 현금흐름표가 도입이 되면 조금 훨씬 더 세입세출 결산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덜 될 수도 있지만 간접법에 따른 현금흐름표를 도입할 때에는 조금 그 간접법으로 인한 현금흐름표는 해석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 상태표나 재정 운영표와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 우리 발생주의에 따른 재정 상태표나 재정 운영표에 따른 활용 방안과 현금흐름표 도입 시기, 특히 간접법인 현금흐름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도입 시기가 같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워낙 많은 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그
뭐 하여간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충분히 이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지만 하여간 정말 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 교수님. 네. 그러면 우리 문 박사님 뭐 지금 레코멘데이션에 대해서 뭐 추가 보완 설명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특별하게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의견 오늘 주신 거 저희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작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서 정말 실제로 정부에서 현금 물음표가 이렇게 도입되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기는 한데 현재 정부 결산 체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디브레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결산 체계를 갖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갖다 도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디브레인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갖다 작성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올해 그 진척이 잘 될지 지금 저희로서도 좀 걱정이고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대의 반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저희가 참고 삼아서 향후에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버전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갖다가 포함해서 우리 네트워크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 우리 처음부터 저보다 먼저 들어오셔서 기다리신 우리 김 교수님, 김보환 교수님 차례입니다. 국가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 오류의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성호 연구원님, 윤성호 박사님 들어와 계십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 교수님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학 교수님,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어떻게 제가 한 몇 분 정도를 발표를 하면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한 10분 정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네네. 네루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저도 보니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그러면은 핵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은 그 토론 의견을 좀 싶어서 그 토론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역시 이제 국가회계 재정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고요. 지난번에 잠깐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서베이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 해서 오늘 뭐 그때 발표를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취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아직 완성된 논문이 아니라 그런 완결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이 회계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 이것이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항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회계 오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평균 한 22조 정도 회계 오류가 보고되고 있는데 주로 자산, 특히 자산 평가 누락, 취득 관련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이 그 자산 관련 회계 오류가 22조 이상 발생되고 있고 이 부분이 전체 회계 정보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국가 결산은 기본적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관서에서 이거를 가지고 결산서를 만들고 그거를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하면 감사원에서 결산 검사를 해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는 이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이렇게 회계 오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제 보시면
회계관계 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관서에서 결산 보고서를 만들 때 이걸 한번 체크를 하게 되고, 기재부, 특히 이제 우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이제 이 부분 기재부랑 같이 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는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 회계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회계 오류가 걸러지지 않고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결산 검사를 할 때 반복되고 있느냐,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미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미싱한 그런 고리를 좀 찾아보자 라는 그런 게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회계 오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평가, 누락, 뭐 취득, 그다음에 뭐 수익 비용 관련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부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회계 오류는 역시 자산 관련 오류가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산학연구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생 원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누락 혹은 취득금액 처리 오류, 재평가, 대손 충당금 뭐 이런 부분들이 자산 관련 오류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오류가 되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 누락 같은 경우에 BTO, BTL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국가의 자산의 소유권이 기속되기 때문에 이때는 자산이 취득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이제 증대돼서 그 부분 자산 취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지는 의문은 왜 임대료가 증가된 부분이 이 자산의 취득으로 연결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이 왜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연결되지 못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 제가 이제 저희가 서베이한 부분, 사실은 이 연구의 좀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 결산에 관련되는 단계에 있는 실제 공무원들, 실제 회계사들한테 저희가 서베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또 특히 감사원에 저희가 이제 감사하는 그 감사관들한테 질의를 해서 그 감사관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고 있고 왜 이것이 환류가 되어서 공무원들한테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서베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서베이는 했고 지금 정리해서 2차 서베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BTL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자산의 취득으로 연결이 되지 못한 것, 즉 자산 증액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감사원에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그 확인을 하느냐라고 묻을 때 감사원은 민간 사업자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그 사업자들의 그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BTL이 준공이 됐다든지 혹은 이렇게 임대료의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부처 공무원은 그 부분 확인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게 오류가 감사원 그 검사 과정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계시키는 어떤 시스템적인 연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자산으로 등재는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을 했는데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역시 실제 사용 중인 그런 그 시설에 대한 정보가 교육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자산 취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 공개적으로 그 대체되지 아니하고 역시 자산 취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건설이 완료됐다는 정보가 왜 그 부처의 그 회계 담당자한테 연결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어떤 오류 그 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있지 않는가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체계가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걸 존재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이 무형자산에 대한 자산 취득이 계속 비용 처리화되고 있고 자본화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좀 체계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최종적인 연구 결과로는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로는 그 결과를 먼저 시간이 없으면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는 그 예산서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이 부분 자산 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가 실제로 이제 이 자산 취득으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이 자산 취득으로 자산 취득비로 그 예산서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결산서에는 자산 취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예산회계와 실제 재무회계 간에 좀 연결의 어떤 부재로 인한 문제의 반복인 것으로 저희는 일단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액자산 같은 경우에 소액의 기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부처에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평가 관련인데요. 재평가는 이제 주기적으로 혹은 이제 취득 금액이 이 실제 공시지가나 이 그 금액의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면 당국가액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감사원에서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개별 지가 그 다음에 준공고시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물론 이제 감사 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부처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이것도 재평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단순한 오류인데 면적 자체를 잘못 완전히 기입해서 이것이 자산 취득에 오류가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연결이 된다면 실제 장부에 가지고 있는 면적과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면적의 차이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인목수량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손충당금 관련입니다. 대손충당금 관련. 대손충당금 관련도 역시 이 예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보증서가 있어서 회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손충당을 적게 설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인데 이 부분이 과도하게 설정이 되었다. 이게 이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부처에서는 이 금융기관 보증서가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층 인터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좀 실제 담당자들한테 어떤 의견을 들으면서 이 부분 좀 제도 개선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보면 준공하고 나서 준공일 기준으로 이제 자산 취득이 돼야 되는데 준공은 됐는데 자산 취득이 늦게 이루어져서 자산 취득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원하고 확인한 바로는 이 준공 승인이 상당 기간 준공되고 나서 상당 기간 후에 준공 승인이 되고, 그리고 준공 승인이 되면 소급해서 준공된 것으로 그렇게 실제 이제 행정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준공 일자와 실제 자산 취득 일자 간의 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 기준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이 부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제도 개선의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어쨌든 연구 결과 제출할 때는 이런 신청 인터뷰에 좀 근거를 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유, 김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데이터 오류에서부터 계정 적용 오류 뭐 다양한 오류를 다 분석하셔갖고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딥브레인 초창기에도 많은 교육을 했는데도 실제 공무원들이 복식 부기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어느 계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여태까지 썼던 계정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이 요구사항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거의 1년간 교육을 했는데도 아직도 오류가 많네요. 자, 우리 그 윤성호 박사님, 조세재정연구원의 윤 박사님 그 토론자로 나와 계신데, 지금 김 교수님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천사항이나 아니면 의문사항, 확인사항이나 있으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이제 회계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결산 체계에서 이제 기획재정부를 좀 지원해서 국가재무제표 작성하는 업무를 이제 현업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이런 토론은 처음이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고 네. 워낙 교수님이 해주신 연구가 좀 많이 좀 깊이가 있고 좀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릴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벌써 10분이 오버됐습니다. 네, 빨리 그러신 해주시죠. 것 같아서요. 네. 네, 제가 일단은 그 연구해 주신 내용이 너무 충실하셔서 제가 따로 첨언드릴 만한 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매뉴얼이나 지침은 그래도 좀 제공을 많이 하고 관련 교육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침보다도 이 관련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오류가 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이제 현업 입장에서 느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순환보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시스템이 예산 결산에서 연계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성이 좀 하락되는 경향도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 분석해 주셨던 것 중에 오류 발생이 좀 불규칙적인 것 같다라는 것 중에 하나만 첨언드리자면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민간 회계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분류가 현재는 아마 4개 정도 분류로 돼 있는데 마지막 4번째 분류가 이 중소회계법인들 컨소시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서에서 관리하는 중앙간서들 쪽에서 아마 그 감사 품질 관련해 가지고 오류 사항이 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뭐 하실 말씀? 네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는 그 컨소시엄 얘기는 제가 처음 아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한번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가 되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서 많이 그 오류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확인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세션이 3개인데 3개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혜진 선생님? 전혜진 선생님? 네, 네. 우리 세션이 지금 종결했거든요. 네. 네. 클로즈 하면 되지요? 네,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